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인텔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15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0.08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137억 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였던 134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주가는 시간호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3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 대비 4.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보치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로 기업 투자와 수출, 정부 지출 반등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P모건 체이스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P모건이 2021년 퇴임 직후 자신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패소했다는 주장입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4,000선을 돌파한 지 약 3개월 만에 5,0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증권가는 연내 6,000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타코의 되살아낸 위험 선호 심리라고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E 지수와 GDP 지수도 잘 나오면서 지수를 함께 뒷받침해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5,000피 달성에 성공을 했죠. 1983년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다가 43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5,000피가 개장하고 나서 한 50초 만에 찍고 나서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중요한 판가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실적이 분기 기준으로는 살짝 미스가 났지만 사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목표치가 70%라고 하는데요. TSMC와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머스크 CEO도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죠. 이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되면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가 다니게 될 거고 내년 말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중들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나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들 함께 개장 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잡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관세 공포 꺾이자 리스크 온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마감했습니다. 관세와 지정 확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포인트일 텐데요. 어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수가 다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91% 상승하면서 23,436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나스닥 상승장을 이끌었었는데요.
다만 고점에서 좀 밀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한 때 다우는 어쨌든 530포인트까지 올랐고 S&P 500과 나스닥도 0.9%와 1.2% 상승폭을 키웠지만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약간 성적표는 약간 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만 간신히 플러스였습니다. S&P 500은 이번 주 들어서 0.4%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3% 하락해서 약세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승 배경에는 관세 후퇴와 이제 그린란드 발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 공포의 완화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사실상 접으면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던 거죠. 이 관세 철회 발언이 없었다면 2월 1일부터 10% 관세가 되고 어쨌든 여름 때부터 또 25%의 관세가 더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든 그린란드와 관련된 딜의 틀을 만들었다라는 발언도 불확실성을 좀 낮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기술주가 지수를 어쨌든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내부를 보면 전반적으로 탄탄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보다 기업의 실적과 경기와 같은 어떤 기본 체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반전에 이제 보시면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이 상당히 이번 주는 약간 반전에 대비가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과 화요일만 해도 관세 위협이 커지면서 어쨌든 미국 자산을 파는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수요일부터 분위기가 바뀌었고 소형주 주인 러셀 2000은 사상 최고 종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변수는 약간 갈등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덴마크 총리는 미국과의 대화를 열어두면서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스 한 줄로 시장은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봉합이 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살짝 서로가 이제 휴전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시 완화된 분위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혼란한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뉴욕 증시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타코에 되살아난 위험천으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C 지수나 GDP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잘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되면서 지수가 더 빠지지 않게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애플 드디어 AI 참전이고요. 애플이 또 한 번 완전히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음성 비서 시리를 챗 GPT처럼 완전히 대화형 형태로 개편할 것으로 예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애플 AI 핀을 만든다는 보도가 이제 나와서 전반적으로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는 이유는 결국 플랫폼의 관문을 다시 한번 단단히 지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하드웨어만으로 이제 차이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는 것과 저가를 만드는 중국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향후에는 사용자가 체감하는 격차가 이제는 기기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느냐로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 인터페이스에 어쨌든 힘을 중심이 앱 아이콘이 아니라 AI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 순간 관문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생태계의 힘을 결정하게 됩니다. 애플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지금 기술 개발에 게 약간 좀 뒤처져 있는 게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그 관문에서 시리가 시대에 뒤처진 상태로 오래 버텼고 이제는 시리를 다시 정의하지만 안 되는 시점에 이제 도착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을 이제 종합해 보면 애플은 시리를 단순 음성의 어쨌든 도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음성 모두 대화하는 챗봇형 인터페이스로 바꾸려는 방향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켜줘, 해줘 넘어서 정리해줘, 비교해줘, 다음 행동까지 설계해줘라는 역할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것을 특정 앱의 이제 기능이 아니라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그리고 OS 자체에 더 깊게 들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용자 앱을 열기 전에 어쨌든 시리와 먼저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앱을 묶어서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애플이 모든 모델을 이제 혼자만 만들기보다는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 AI 핀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고 보시면 폰 이후에 대비한 어떤 장기 베팅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 핀을 뭐 다른 것에서 뭐 해서 많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애플이 과연 하드웨어에서 그렇게 최근에 이제 재미를 못 봤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핀에는 이제 마이크와 어쨌든 카메라, 스피커 같은 센서가 붙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AI 도전의 새로운 어떤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과 관련한 AI 전면 개편에 대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또 애플이 옷에 부착하는 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베조스가 진짜 칼 뽑았다이고요. 아마존의 창업자이죠.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을 새로운 통신 위성 네트워크인 테라 웨이브를 함께 공개를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우주 쪽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선언에 대해서 시장 판도를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뉴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X의 어쨌든 이 부분에 어쨌든 스타링크와 대비되는 게 테라웨이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이제 위성 통신을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뭐 사이즈 측면에서는 이제 경쟁이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스타링크와 경쟁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건 위성을 어쨌든 5,000기 넘게 쏴서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위성 통신이 돈이 되는 고객층이 자체가 바뀌고 있는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위성 인터넷은 오지의 인터넷을 깔아준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최근에 이런 느낌이 이제 바뀌고 있죠. AI와 클라우드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대륙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끼리 엄청난 트래픽을 주고받고 정부와 군, 공군 기관 같은 것들이 재난이나 안보 상황에서 끊기지 않는 이중 삼중의 통신망을 원합니다. 이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소비자 구독 모델보다 훨씬 큰 단위의 계약이 가능해졌고 테라웨이브도 애초에는 이런 시장을 이제 겨냥해서 이제 돈을 좀 쏟아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라웨이브의 전략은 스타링크를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품질과 보장 구간을 다르게 설계하는 방식에 가깝고요. 특히 이제 블루 오리진이 저궤도뿐만 아니라 중궤도를 섞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타링크보다 훨씬 더 감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면서 어쨌든 특정 구간에 초고속 백본 역할을 맡기기에 유리하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이라든가 뭐 기관에 상당히 먹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배경은 블루 오리진이 원래는 로켓 회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뉴글랜 같은 대형 로켓을 상업적으로 안정하려면 꾸준히 발사 수요가 이제 필요한데 대규모 위성망이라든가 로켓 엔진이라든가 쏘면서 내부 수요를 만들 수가 있고 이는 이제 발사 사업을 장기적으로 먹여 살리는 엔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가려면 어쨌든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쨌든 뭐 상당한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 기존의 이제 아마이버준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시너지를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제가 볼 때 기술만큼이나 규제와 주파수 싸움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별 허가라든가 스펙트럼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상국 구축 같은 변수가 작동되면서 스타링크와 이제 블루 오리진이 누가 더 빨리 승인과 파트너를 확보하냐 승패를 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게임은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웨이브는 스타링크와의 복제가 아니라 AI 시대에서 어쨌든 기업 트래픽을 겨냥한 선점을 누가 빨리 할 수 있느냐에 좀 더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블루 오리진과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스타링크와 본격적인 경쟁의 궤도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기업 가치 8천억 달러이고요. 오픈 AI가 최소 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최근에 이제 중동을 방문해서 아부다비 국부펀드 등 투자 라운드를 함께 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체크해 주시죠. 오픈 AI가 이제 500억 달러를 또 이제 도전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건 돈이 많이 모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AI 산업이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의 AI는 소프트웨어만 잘 만들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뭐 칩과 전력,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같은 물리 인프라가 경쟁력의 이제 바탕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하면 모델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의 어떤 품질과 공급 안정성을 어쨌든 유지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비용이 중심의 연구 비용에서 공장 비용으로 옮겨가는데 과연 이게 어쨌든 향후에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프라를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을 확보하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병목에 걸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이 어쨌든 모델 단독 성능에서 생태계로 이동하고 있을 것 같고 이 생태계 전쟁에서 지면 끝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투자가 나은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긍정적으로는 뭐 컴퓨팅이라는 공급 확대가 되면서 좋은 학습이나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계속 돈을 끌어당기는 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시장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뜻이고 기대가 높을수록 오픈 AI가 기술 로드맵뿐만 아니라 뭐 매출 로드맵도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서비스를 계속 바꾸는 것도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제 초대형 자금이 들어오면 뭐 중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지정학적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뭐 데이터 거버넌스 같은 이슈가 커질 수 있고 어쨌든 미국이 AI 정보를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금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파트너십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위치라든가 수출 통제 같은 리스크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중동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국에 무조건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계 전체가 설비 경쟁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어쨌든 치킨 게임을 가다 보면 돈을 계속 쏟아붓게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그럼 이 수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 오픈 AI가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이제 인프라를 직접 설계하고 조달해야 되는 AI 산업의 어쨌든 기업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결과 더 강한 모델뿐만 아니라 더 큰 유통망과 더 깊은 기업 채택을 해야 되고 향후에 수익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AI 패권 경쟁에 있어서 이번에는 자본력의 격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신호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캐나다 틱톡 퇴출 제동이고요. 캐나다에서 틱톡을 둘러싼 퇴출 논란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정부에서 내렸던 결정을 무효화하게 된 건데요. 당분간 캐나다에서 틱톡은 운영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어떻게 좀 전개가 되게 될까요? 미국의 틱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됐고 이게 이제 만약에 캐나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이제 틱톡의 사업 운영권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틱톡 앱 금지가 아니라 틱톡의 캐나다 사업 운영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문제를 삼은 건 앱을 당장 못 쓰게 만드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캐나다 안에서 틱톡의 법인과 오피스를 두고 운영하는 구조 자체였고 국가안보를 역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사업 정리 명령을 내렸다는 구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냐 콘텐츠 유통만의 논쟁이 아니라 투자 운영 통제 구조를 국가안보 프레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라는 문제로 번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이번에 명령 효력을 어쨌든 멈춘 배경은 공개된 정보만 보고 보면 행정부의 안보 판단에 대한 정면 부정했다기보다는 절차와 재량의 문제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적합했느냐를 이제 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이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비슷한 전철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가 이제 이게 약간 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조건부 허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은 허용하되 데이터의 보관 위치라든가 접근 통제라든가 내부의 통제 구조가 외부 감사 등 강한 조건을 붙여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제한 재개입니다. 그냥 일단 다시 재개를 하는데 제한적인 재심사 결과까지 정부가 다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절차 같은 부분을 좀 더 촘촘히 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기 교착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미국 같은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보 이슈가 이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로 이제 많아서 결론이 늦어지고 이 사이에 틱톡 운영을 이어가게 되면 조건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안이 쉽게 끝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규모가 크고 정치적 파장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어쨌든 틱톡이 완전히 살아났다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을 법원이 다시 설계하려고 이제 돌려 세우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어쨌든 변수는 새 심사가 어떤 조건을 요구하느냐 그리고 틱톡이 미국처럼 어떤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국보다 좀 변수가 있는 건 힘의 논리가 캐나다가 미국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나다에서의 틱톡 운영과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체크해봤고요. 앞으로의 변수가 새 심사를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IM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이 퓨어 CDMO로서의 산뜻한 출발이라는 리포트 코멘트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기게 됐는데요. 이런 성과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한 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IM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220만 원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번에 나왔던 실적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연간 기준으로 해서요, 매출은 4조 5,5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692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국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2조 원을 처음으로 넘긴 건데요.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나 56% 이상 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4분기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흐름은 꽤나 분명했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2,857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2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영업이익률도 41%를 넘어서면서 이 정도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비교를 해도 쉽게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그런 4분기 실적보다는 약간 예상치 좀 어긋나게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IM증권은 이번 실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었는데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제외해서요. 순수 CDMO 사업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혹은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꾸준히 돈을 번 구조라는 뜻입니다. 특히나 2023년에 영업이익 1조 원을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2년 만에 이익 규모가 2배나 커졌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 변화는 단순한 업황 반등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사 구조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1월에 인적 분할이 있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 구조가 위탁 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에만 집중하는 체제로 바뀌게 됐고요. 사실 당시에 인적 분할을 할 때는 시장에서 우려가 좀 적지 않았습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것 아니냐, 혹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이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결과에서 분할 이후에 첫 번째 연간 실적으로 지금 영업이익 2조를 달성했다라는 점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좀 있어 왔던 우려들이 한 번에 잠재워진 건데요. IM증권은 이런 지점을 두고 이제는 글로벌 CDMO 플레이어로서 지위를 확실히 굳힌 결과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또 2026년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또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3,252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조 4,107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7% 이상 성장하는 그림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45%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망치에는 미국 생산시설 인수에 대한 효과라든지 혹은 추가 증설에 따른 이벤트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증권이 2026년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았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뭐 다른 효과들이 좀 더해지게 됐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근거를 가동률에서 찾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을 꼽고 있는 건데요. 현재 송도에 있는 1공장부터 4공장까지는 사실상 이미 풀 가동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5공장이 더해진 건데 5공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에 이미 가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CDMO 사업 특성상 기술 이전이라든지 혹은 시험 생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올해 하반기쯤부터 매출이 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공장이 완전히 가동되는 시점을 2027년 내년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공장에 대해서도 언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착공 시점은 나오진 않았지만요. 검토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한국과 미국 이 양쪽을 모두 염두에 두고요. 중장기적인 증설 전략을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크게 3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생산 능력을 좀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5공장에 대한 가동이 작년 4월부터 좀 이뤄지게 됐고요. 그리고 6공장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인수를 했던 미국 생산시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국내 기업을 넘어서서요. 앞으로는 글로벌적으로도 좀 분산되는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 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포트폴리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체 의약품뿐만 아니라 뭐 ADC나 항체 백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까지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송도에는 제3 바이오 캠퍼스 부지를 확보를 했고 2026년 중착공 계획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쉽게 말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들 수 있는 약의 종류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거점도 함께 꼽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이기도 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글로벌 제약사 GSK에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 생산 시설을 4천억 원가량의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 미국 내에서 첫 번째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IM증권은 이번 인수의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미국 현지에서 이제는 병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상업 생산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 500여 명을 함께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이런 시간이 필요한 과정들을 돈으로 한 번에 줄이게 됐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성장 축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슈도 함께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들이요. 미국 국방수권법에 포함이 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는 중국 바이오 기업들 말고 또 다른 생산 파트너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흐름인데요. 사실 이 과정 안에서 대규모 생산 능력과 그리고 규제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숫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간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6조 원을 넘었고요. 이 가운데 1조 원 이상 계약만 3건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서 IM증권에 대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매수 유지 의견, 목표 주가도 220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5%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177만 8천 원에서 거래를 형성을 했는데요. 연간 실적 자체는 좋았고요. 4분기 실적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조금 못 미쳤다라는 판단 속에서 실망 매물이 조금 나온 모습인데요. 그래도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했고 이건 순수 CDMO 사업만으로 만든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다시 재평가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시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70%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TSMC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고요. 2차 전지가 요 며칠 주목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로봇이 또 새롭게 묻게 된 건데요. 로봇 배터리로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원전입니다. 우리가 이 전력에 있어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90%가 원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핵심 그 키워드가 파운드리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회복률도 70%를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요, 이런 성숙 공정의 가동률 회복을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털어내고 이를 발판 삼아 선단 공정으로 나아가는 내실 다지기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 반전의 서막을 알린 건데요. 지난해 50%대에 머물던 가동률은 일본 닌텐도 차기 기기용 엔비디아 8나노 GPU 수주와 함께 또 인텔의 플랫폼 컨트롤러 허브 물량 확보에 힘입어서 올 상반기 60%를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내 70% 도달까지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운드리 사업의 최대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고정비 절감을 해결하면서요. 적자 폭을 1조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3나노급 AI5 칩 설계 완료와 또 2나노 기반의 AI6 착수를 언급하면서요. 이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 점도 큽니다. 머스크의 이 세계 최고 생산량 공헌은 삼성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대규모 양산 능력을 갖춘 핵심 파트너임을 전 세계 빅테크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분기당 2조 원이 넘던 이 비메모리 적자는 현재 7천억 원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메모리에서 번 현금을 이 파운드리의 기술 고도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됐음을 의미하고요. 또 어제 시총 1,000조 원 돌파의 밑바탕에는 이런 파운드리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운드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는 또 TSMC입니다. 근데 TSMC가 워낙 엔비디아향으로 공정이 많이 차 있고 또 3나노 관련해서는 2027년까지 지금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차선책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퀄컴이나 AMD 같은 고객사들이 좀 돌아오는 움직임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선책이라는 꼬리표를 좀 떼고 승부수를 볼 만한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이서 삼성전자는 TSMC의 생산 능력 포화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3나노와 2나노 공정 수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빅테크들의 최우선 선택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이 TSMC 2나노 초기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점하고 또 엔비디아까지 줄을 서면서요. 이 퀄컴과 AMD 같은 대형 고객사들은 신제품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삼성 파운드리를 우선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또 도이치방크 등 주요 IB들은 TSMC의 점유율이 95%에서 90%로 하락하는 사이 삼성이 이 틈새를 공략해 대규모 수주 기회를 잡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과거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 2나노 수율을 올 초 30%에서 최근 50에서 60%까지 회복시켰는데요. TSMC의 추정 수율이 60에서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삼성은 여기에 더해 4나노 로직 다이와 또 LCD램을 한 곳에서 만드는 수직 계열화 역량까지 앞세우면서요. 이 구글과 AMD 같은 2나노 기반 AI 칩 양산 협상도 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평택 공장의 패키징의 끝판왕인 이 하이브리드 본딩 라인까지 구축하면서 이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칩 사이에 범프가 없이 바로 붙여서 이 전송 속도를 200배 높일 수 있는 이 기술은요. TSMC의 로직 다이를 맡겨야 하는 경쟁사들에 비해 삼성만이 가진 독보적인 원스톱 서비스 경쟁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좀 보태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로 삼성의 평택 파운드리 프로젝트를 낙점한 상황이라서 이 재정적인 지원도 좀 뒷받침돼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의 글로벌 위상이 올해는 정말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차 선정은요. 이 삼성 파운드리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국가적 핵심 인프라로 공식화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삼성이 정부가 보증하는 안정적 생산 거점이라는 강력한 신뢰까지 부여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소 6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평택 공장에서는요. 이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의 전초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8천억 원 선순위 대출 지원은 단순한 자금 투입을 넘어서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도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의 안전한 허브라는 점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겁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이 TSMC 설비 투자의 20% 수준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 펀드와 또 세제 지원까지 결합되면서 공격적인 증설 경쟁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1순위 선택지를 구하지 못했을 때 찾는 차선책이다라는 FT 등의 냉소적 평가를 반증이라도 하듯 삼성이 독자적인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리더로 올라서는 발판이 될 거고요. 또 여기다가 대만이 미국과 무역 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사이에 삼성 역시 텍사스 테일러 공장과 또 평택 공장을 잇는 글로벌 투트랙 생산 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요. 올해 이후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적 1강 TSMC의 유일한 대항마로서 시총 1,000조 원을 넘어서 이제는 2,000조 원 시대를 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관련한 내용 좀 체크해봤고요. 인텔도 오늘 또 실적이 발표가 됐죠. 뭐 매출과 EPS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치가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중요한 거 EPS가 0달러로 나와서 사실상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운드리 관련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지금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1.2%, SK하이닉스는 0.4%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은 빨간불 켜져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차 전지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들어서 주목도가 좀 높은 상황이었고 어제는 삼성 SDI가 불을 뿜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19% 가까이 폭등을 좀 한 상황인데요. 이제 로봇이라는 모멘텀이 2차 전지에 또 새롭게 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속에 대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네, 우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개막은요, 이 고에너지 밀도와 고출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시장을 창출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2차 전지 산업을 단순한 자동차 부품업에서 이제는 피지컬 AI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격상시켰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로봇은 24시간 가동되어야 되고 또 특히 미세한 관절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순간적인 고출력 대응 능력이 필수인데요. 이는 전기차보다는 훨씬 정교한 배터리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또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로봇 제조사들은요, 안정성과 표준화가 용이한 46파이 등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에 이 수백 대 규모의 원통형 설비 투자를 단행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한 대당 배터리 단가는 전기차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이 마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또 유일 에너테크, 필 에너지 등 이 장비와 소재주들까지 줄줄이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에는요, 이 로보틱스 시장이 전기차의 캐짐을 돌파할 강력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2차 전지가 로봇의 심장으로 제정이 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로봇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배터리를 부착할 수 있는 부분이 딱 가슴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작아야 되고 작은 것에 대비해서 밀도가 높아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FP 배터리보다는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쪽이죠. 삼원계 배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게 보고 있고요. 또 가정용 로봇을 사용하려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관심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도 이미 목표치를 좀 밝힌 상황이라서 어제 주목도가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가 참 팔색조예요. 로봇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배터리 이야기가 나왔고 AI 이야기를 했을 때는 ESS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49% 정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글로벌 ESS 시장이 전력망 효율화와 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AI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통한 화재 제로 전략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12월에만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작년 대비해서 95% 폭증했습니다. 특히 이 전력망에 직접 연결하는 독립형 ESS가 224%나 급증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시장의 96%를 이 LFP 배터리가 장악하고 있지만 화재 안전성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삼성 SDI는 삼성 배터리 박스 SBB에 이 AI BMS를 탑재해서요, 온도와 전압의 미세한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또 이상세를 사전에 예측해서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AI 기반 안전진단 체계를 도입해서요, 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를 넘어서 이 에너지 안전 소프트웨어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포드가 중국 CATL의 이 기술을 빌려서 ESS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지만 양산 경험이 부족하고 또 보조금 제약이라는 난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찍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또 AI 안전 기술을 고도화한 우리 한국의 배터리 3사는요. 전력망과 또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를 이겨낼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시장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탈중국 규제랑 차세대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 꾸려나가게 될 지도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올해는 한국 2차 전지 산업은요, 이 중국의 가격 공세에 맞서서 차세대 폼팩터인 원통형 46파이의 조기 양산과 그리고 전고체 등 이 꿈의 배터리 기술 상용화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 주도권을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BMW 등 이 유럽 완성체 업체들이요. 각형에서 원통형으로 배터리 포맷을 급격히 전환하면서 CATL이 초기 주도권을 잡은 상황입니다. 이에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을 원통형 전초기지로 개편하면서 2028년 양산을 목표로 수백 대 장비 발주를 마친 상황입니다. 숙련된 제조 공정과 또 품질 균인성을 앞세워서요. 중국의 선점 구도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또 유한타증권 분석처럼 올해는 다양한 배터리 기술에 시장의 관심도 또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또 압도적인 안전성을 가진 전고체 배터리의 파일럿 생산을 본격화하는 등 기술적 초격차만이 유일한 생존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 미국의 탈중국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시기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설비를 ESS 전용 라인으로 전환한 유연성까지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시장의 침체를 이 로봇과 ESS라는 거대한 새로운 물결로 덮어버리는 체질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이 올해 2차 전지 랠리의 주인공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시장 안에서 로봇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2차 전지에 새롭게 로봇이라는 색이 좀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속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삼성 SDI가 벌써 4% 넘게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역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각각 1에서 2% 정도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재가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강세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한 3% 넘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고요. 반대로 한농화성은 또 올라오네요. 13% 넘게 오름 세션합니다. 앞서 소개시켜 주셨던 필에너지도 19% 넘는 상승불 켜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원전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원전을 짓는 것에 찬성한다고 하고요. 20대 지지율은 96%까지 놀라운 수치를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치적 이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지지로 바뀐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래도 AI와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국가 생존의 핵심이 되면서요. 이를 지탱할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서 이 원전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또 AI 데이터 센터는요. 막대한 전력을 24시간 상시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 날씨에 따른 간헐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요. 원전이 이제는 보완 수단이 아니라 필수 기반이라는 공감대가 전 연령대에서 형성된 겁니다. 특히 20대 청년층 사이에서 96%라는 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이유도요. 에너지 비용 상승이 본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과 함께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현실적인 해법이다라는 실용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원전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용적 선회를 공식화한 만큼 2038년까지는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이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끝내고요. 이제는 인허가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역대급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쪽에서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작년보다도 더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K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완화 조치에 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이 원전 용량을 현재 4배로 늘리겠다라는 에너지 독립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요.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또 가격 경쟁력을 검증받은 우리 한국 원전 밸류체인이 미국 시장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마가의 뉴클리어를 더한 이 마누가 프로젝트를 통해 한수원과 16개 협력 중소기업은 텍사스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규 원자로 승인 기한을 18개월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요. 이 기간 내 시공 능력이 탁월한 K원전의 매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수원은 최근 텍사스 주 정부를 방문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방안까지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이 대형 원자로 착공을 계획 중인데요. 자국 내 조선업처럼 무너진 제조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이 시공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에 사활을 걸고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번 파워젠 전시회에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은 200건 이상의 상담 실적까지 거두며 북미 시장 독자 수출 기반까지 닦고 있습니다. K원전은 이제 대형 건설사만의 잔치가 아니라요. 계측기나 설비 그리고 소재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제조 생태계 전체가 미국의 전력망을 장악하는 거대한 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쪽에서도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파운드리로 우리 기업들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은요, 이 SMR을 필두로 해서 차세대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화해가지고요, 이 글로벌 에너지 파운드리로서 산업의 중심축을 완전히 가져올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까지 총 3기의 파일럿 SMR 가동을 목표로 9억 달러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노형으로 평가받는 ISMR과 또 스마트 1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 시장의 표준으로 안착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SMR이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돼서 세액 공제율이 최대 55%까지 높아지는 만큼 이 기술 상용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전과 한수원의 이 갈라진 수출 체계는요, 여전히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1분기 내 예정된 체계 개편을 통해 팀 코리아가 단일 대우로 움직여야만 글로벌 수주전에서 내부 갈등 없이 최적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했던 한국전력의 주가는 시장이 원전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미 원자력 동맹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이 연료 주권으로까지 확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를 통해 K원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독점 공급하는 플랫폼으로 우뚝 설 전망입니다. 네, 글로벌 파운드리 원전 기업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정우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투심이 개선이 됐고요. 지금 GDP 성장률과 PC 물가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안도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인텔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실망감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때 주가가 8%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꿈의 5,000피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종가까지는 지켜내진 못했고 이 메이저 주체들이 좀 발을 빼면서 수급상 약간은 불안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5,000포인트라는 새로운 기준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 약간은 경계심이 나타날지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꿈의 5,000P를 좀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제 박수를 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제가 어제 못 나온 게 좀 아쉽네요. 제가 나왔을 때 5,000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종가로 5,000을 못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뭐 큰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5,000이란 숫자 자체가 5,000을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코스피 자체도 이제 1월 달 내에 5,000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1월 초반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대형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군다나 1월 달에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 주면서 코스피를 좀 급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냉철하게 분석을 하자면 지금 코스피가 5,000P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빼면 사실은 현재 우리의 수준은 4,0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를 밑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지금 5,000P만큼 빵끝 웃을 수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까지 온기가 퍼지지는 않고요. 절대적으로 주도 섹터인 대형주 위주로만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5,000P를 넘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뭐 5,200을 찍고 내려온다, 막 이런 지금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저는 계속되는 상방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팍팍한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냐라는 당연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제와 주식은 어느 정도 선반영과 후반영의 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에서 글로벌 매크로라고 하죠. 글로벌 매크로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5,000을 넘어서 조금 더 상방향으로 1분기까지는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방에 대한 기대감 열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8% 오르면서 4,99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텔 실적 이야기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이랑 EPS는 컨센서스 상회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타났습니다. 인텔 관련해서는 파운드리 성적표도 좀 관건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실적이 오늘 삼성전자에게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일단은 뭐 시간 외에서도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아마 네. 가이던스가 솔직히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인텔이 그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텔이 잘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밀어주다 보니까는 인텔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물론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인텔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운드리 산업이 좀 안 좋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땐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인텔의 파운드리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과 비교할 정도의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TSMC와 비교도 못할 정도의 레벨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며칠 전 뉴스를 보셨을 때 엔비디아조차도 인텔에다가 2나노로 맡겼는데 맡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현재 인텔은 2나노 파운드리 자체도 수율을 굉장히 못 맞춰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오지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좀 피해를 주거나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별 피해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오늘 뭐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인텔의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있긴 했지만 오늘 삼성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 1%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한 15만 3,90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 SDI가 오늘 또한 4.6% 프리마켓에서 올라가서요. 로봇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틀이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이제 로봇으로 묶이더라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로봇 모멘텀으로 시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LG엔솔이 아니라 삼성 SDI가 대장일까요? 뭐 우리가 이 자리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갖자. 그리고 ESS로 올라왔는데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항상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대장주는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삼성 SDI가 대장주, 그리고 배터리의 소재 쪽에 대해서는 포스코 퓨처인과 LNF를 보셔라. 요 네 종목만 간단하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엔 로봇의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대장주는 역시나 삼성 SDI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보자면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보여주면서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초를 치는 게 아니라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양산이 시작돼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로봇에 탑재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시범 운영이라든지 R&D 쪽의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실제로 삼성 SDI가 양산의 계획을 2028년도, 2027년도 말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먼 얘기다.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꿈과 희망을 먹고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꿈과 희망을 먹고 올라간 주가는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급하게 따라잡기보다는 일단은 배터리 쪽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2차 전지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SDI 대장주로 볼 수 있지만요. 아직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양산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린란드 관련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투심이 개선이 됐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새벽에는 인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4분기 실적이 웃도는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8%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달성했던 5,000포인트,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지수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64% 오르면서 4,984포인트 선에서 문을 열었고요. 코스닥은 0.7% 오르면서 977포인트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은 엇갈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25% 오르면서 15만 4,200원 선에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 시총 1,000조를 처음으로 좀 돌파를 했고요. 16만 원 선 터치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2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0.53% 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까지 한 일주일가량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8%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사실 외국인이 현대차 1조 1천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장 출발에서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엔솔 오늘 2.7%대 오름세 보입니다. 지금 2차 전지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좀 다시 붙게 되면서 2차 전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강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그동안 좀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0.3%가량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한 0.8% 그리고 1.14% 오름세 나타내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도 사실 알테오젠의 급락 때문에 함께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어제도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장 안에서도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하락 전환한 모습까지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도 메이저 주체들의 좀 매도세가 이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좀 덜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그 물량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나홀로 사자세,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외국인이 지금 현물과 선물 모두에서 좀 마이너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저께 5천이 넘어갈 때도 외국인들 선물에서 좀 매도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기대는 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오늘도 이제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5천 선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가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예전이랑 좀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워낙에 지금 증시 예탁금이라고 하죠. 주가가 떨어지면 살만한 돈들이 9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추산으로 93조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시 예탁금이라는 대기자금도 아직 빵빵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요. 뭐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5천이라는 숫자를 한번 찍고 나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기간을 쭉 끌어가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뭐 제가 봤을 때 밀리더라도 4,800선까지 밀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 자체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뭐 지금 시간에는 큰 의미는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오늘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불을 좀 뿜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역시나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 그중에 오늘은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7%가량 올라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코스피에서는 오랜만에 또 하이브가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BTS 관련돼서 BTS 복귀 얘기 거기다가 광화문에 뭐 예약까지 이제 해가지고 광화문 승인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굉장히 좀 코스닥에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젤 뭐 이런 피부 미용 그리고 소비재 쪽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이 워낙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증시를 지금 5천선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950선, 980선까지 끌어오면서 맨날 로봇과 우주항공 그다음 반도체 쪽에만 관심이 있었지 돈을 정말로 잘 버는 피부 미용과 의료기기, 에스테틱 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원래 알짜배기로 돈을 잘 벌던 곳은 여기였지라고 하면서 어제부터 수급이 좀 쏠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APR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살랑살랑 좀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아침장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그래도 국내 시장, 양시장 모두 한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0.7%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현재 구간에서 한 0.6% 정도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신고가 경신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처럼 사실 높은 지금 가격대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해봐도 될까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메이저 주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공식은 거의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좀 시장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면서 조금 그때그때마다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는 현대차에서 좀 수급이 빨려서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좀 옮기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의 D램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가 현재 재고가 없어서 거의 못 팔 정도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갈 때마다 보시는 게 좋다. 다만 너무 급하게는 따라가지 마시고요. 계속 시장은 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지금 조정이 나올 확률이 원래는 50%에서 지금 한 60% 정도로 늘어난 가능성이 보여지니까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반도체는 모아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전히 쉬어갈 때마다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알테오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알테오젠 급락 이후에 어제도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 1.9%가량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는데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지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좀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알테오젠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자면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루에 20%가 넘게 빠졌고 어저께 반등이 바로 나와주지 않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 걸로 인해서 지금 매수를 할까 좀 이제 겁나는 포인트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뭐 알테오젠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겠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이 있어요. SC 제형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시간 동안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를 알테오젠 기술을 사용하면 5분도 안 되게 그 주사를 다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들어가냐? 키트루다라는 블록버스터급 항체 신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머크사가 만드는 건데요. 얘네가 키트루다를 1년에 2024년 기준에서 41조 원을 팝니다. 그러면 그게 SC 제형으로 바뀌는 게 한 50%라고 보면 20조 원을 로열티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왜 떨어졌냐? 그 로열티라는 거를 5%를 받는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팩트가 뭐냐면 로열티를 5% 받는다라고 시장에서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테오젠을 이끌었던 애널리스트들도 5%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짜진 않았습니다. 3.5에서 3% 정도로 짰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SC 기술, SC 제형이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어떻게 폄하돼서 기술이 후퇴된다, 기술을 반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GSK라든지 다이치산교와 계속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실행을 하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되게 저렴한 가격까지 오히려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가격에서 사시기는 굉장히 좀 어렵고 고민되고 많이 생각이 많아지신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급하게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지금 37만 원, 40만 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저는 그때부터 신규 매수 내지 추가 매수 가격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절대로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지켜보시다가 오히려 어떻게든 더 싸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자리로 보여진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기술력에 있어서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37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추가 매수나 신규 접근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증권주가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부국증권 한 1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사실 박스피라는 족쇄를 좀 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또 아직 3차 상법 개정안 또 남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확인해 봤을 때 증권사 쪽으로는 계속해서 모멘텀 유효합니까? 증권사는 포트에 가져가시는 게 맞죠. 뭐 지금 증권사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애들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 키움증권도 어저께 급등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5천이 넘어가면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네. 거기다 우리가 원래 프리마켓이라든지 애프터마켓이 없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KLX가 또 힘들게도
7시부터 시장을 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늘어날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 90조가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신용자금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신용자금을 수수료를 한 미니멈 7%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수수료율도 증권사한테는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증권사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고점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사가 돈 버는 일은 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이저 쪽으로만 좀 몰아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3차 상법 개정안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증권이랑 지주 중에서는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뭐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은 코스피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좋은 거고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지주사를 항상 고를 때 말씀드린 게 뭐냐.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친구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두산이라든지 HD 현대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K라든지 뭐 이런 똘똘한 자회사들이 있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지주사들이 두산, SK, HD 현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나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려가 있는 LG라든지 이런 지주사들을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코스피 5000 시대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요. 예전처럼 바닥에 눌러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 있는 종목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대에 있을 때는 바닥에 깔려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기회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맞지만 지금은 5000 시대이기 때문에 시장의 레벨 자체가 달라져서요. 저는 오히려 간 놈들이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대장주로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코스피 5000 시대까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멘트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여전히 강보합권의 움직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빼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이 코스닥 쪽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 0.16% 오르면서 지금 1,467원 90전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000P라는 숫자를 어제 봤고요. 오늘은 한 두 걸음 정도 후퇴해 있습니다. 4,998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76선 지나갑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는 좀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쪽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로 매도로 찍혀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5000P 터치 후에 안착은 좀 실패를 했는데 여전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일단 안착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
주가들이 이제 더 다시 한번 강세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뭐 5,000P가 이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5,000P 돌파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지수가 상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원활을 하고 있는 산업을 지금 잘 잡고 있느냐 이게 그럼 관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뭐 작년에도 우리가 조방원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가 뭐 원전도 잘 판다더라 이제 방산도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해 보니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내일이면은 당장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이제 협상한다 뭐 3자회담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제 방산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국제 긴장을 좀 다시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방산 다시 또 잘 팔리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들이 사실은 이런 국제 정세가 어지러울 때 오히려 태풍의 눈처럼 더 고유하게 사업을 연기하기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이제 뭐 두산 엘리베이티 사실 이제 지금 SMR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전하면은 두산 엘리베이티다. 뭐 저도 뭐 사골 엘리베이티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를 드린 것처럼 뭐 자주 우려 먹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두산 엘리베이티가 또 이제 전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두산 바켓의 로봇 사업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무인화 산업기계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지금 5,000P 안착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5,000P 넘어갈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6,000P까지도 우리가 가능성이 여전히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보면은 3% 4%다 그죠? 근데 우리가 돌이켜 보고 나니까 그 걸었던 걸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지금 섹터 순환매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중 6,000P를 단기간에 돌파하겠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6,000P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산업이나 섹터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돌았을 때 여전히 지수가 견고하게 5,000P 이상을 좀 유지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요 며칠 동안 좀 골머리를 앓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렇게 혼란 속에 있을 때 혼란을 흔히 말하는 이 땅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이 조각들을 억지로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그냥 두십시오. 오히려 이 조각을 모아보면요 엉뚱한 게 됩니다. 바닥에 뭐 나사도 있고 뭐 자석도 있고 하니까 이거 모아보면은 라디오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붙여봤더니 라디오가 아니라 뭐 다른 뭐 헤드셋이 나온다는 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보다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 지금의 최근의 시장이라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원인이 각 국가 간의 어떤 이제 이념 경쟁들 그리고 이제 패권세 경쟁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라면은 여전히 발굴할 수 있는 섹터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재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산 쪽에 대한 이벤트도 있긴 합니다. 지금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방산 특사단을 꾸려가지고 캐나다랑 노르웨이 방문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랑 또 덴마크령이라서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천무 수출 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조선이고요. 조선 쪽에 모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입니다. 한 2에서 3% 정도 움직임 체크가 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나다에서 잠수함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같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수주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60조 원 정도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잠수함 프로젝트가 일단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 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는 또 머스크 CEO의 코멘트였습니다. 연내 로보택시 미국 전역에서 다 돌아다니게 하겠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대중들한테 판매가 가능하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사실 개장 초반에 좀 많이 확인이 되다가 지금은 좀 살짝 상승분 반납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도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2차 전지고요. 이쪽에 이제 로봇이 살짝 묻었죠. 그리고 앨범알이 미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튬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오늘 개장하자마자 리튬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 포착이 됐었고 추가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연속성, 진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자화폐, 스테이블 코인, 지역화폐 이런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입니다. 아직 뭐 특별한 뉴스가 확인이 좀 되진 않는데 코스피 5천 특위가 다음 목표로 코스닥 3천을 언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디지털 자산 활용을 좀 건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좀 영향을 받은 것인지 추가적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다음 달이죠. 이제 2월 달에 발의를 해서 3월 달 안에 통과를 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증권주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서 증권 먼저 좀 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단독 뉴스긴 해요. 그래서 추가적인 뉴스 봐야 되지만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하는 게 무산됐다라는 게 어제 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거의 뭐 지주사라고 보면 삼성물산, 뭐 SK, 두산, 한화 등등 다 올라서 거의 LG 정도만 남은 것 같거든요. 정책 관련해서 살짝 좀 삐끗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사실 오늘 이제 증권주가 가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사실 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화폐 이슈들도 있었고 정책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상법 개정안 이슈가 또 더불어 나오게 되면서 뭐 여러 이제 주족하는 기대감들이 나오게 됐고 여기 이제 대주주 투자들이나 아니면 지주사 투자들이 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대형 종목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룹사들이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야 진짜 이 대기업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동안 자기들만 좋은 거 해먹으려고 네. 얼마나 주가를 눌렀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상법 개정안의 이슈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자사주 소각 의무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소각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되냐 또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제도적인 방안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제시가 됐던 것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투자가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부국증권,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름이 좀 자주 거론되지 않았던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더 강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뭐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다 잘 가지도 않고 뭐 일본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만 하고 그러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굉장히 또 강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 트레이딩이 또 빨리 올라갔고요. 또 지금 보시면은 주도주 위주로 먼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 참 주식은 잘 모르는데 그냥 코스피 200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ETF 하나 사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이 수익이 더 좋은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뭐 코스피가 계속 이제 상승하고 코스닥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거래 수수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주 마진도 높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작년에 또 유독 또 IPO가 또 되게 성공적이었거든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IPO 하면은 뭐 다 뭐 주가 박살나고 뭐 흥행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어디였죠?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번이나 고배를 마시고 이제 지금 한 번 더 도전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슈인데 IPO를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증권사들도 이게 성공적으로 이 선수가 등판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뭔가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또 재평가를 하면서 사업 재편이라든가 아니면 펀드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작년에 좀 잘 됐었죠. 특히나
작년에 IPO 했던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만 하더라도 구주 매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끼워 팔기를 하면서 주가 좀 오르면은 저거 먹튀한다. 그리고 갖고 있던 기존 기업에 있던 사람들 임원들이 주가 팔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거 신규 주문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또 알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 유치가 더 적극적으로 급해지다 보니까 신준 고집 100%를 하고 나니까 IPO들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저는 IPO 올해도 좀 좋은 움직임 보일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작년에 뭐 KB라든가 아니면 뭐 NH 등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기업 공개를 진행을 했을 때 대해서의 어떤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뭐 지금 뭐 오늘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보적으로 좀 많이 탄력을 얻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5,000P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주에겐 힘을 보태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5,013선 지나가네요. 5,000선이 넘어서고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 관련해서는 또 수수료 측면에서는 트레이딩 하면 할수록 또 이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 에너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에너지 그리고 소재 관련한 우리 기업들이 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들도 의제로서 다뤄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번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의미가 깊는 건 이제 세계 이제 경제인들이 다 모이고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처럼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 갖는 어떤 위용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옛날처럼 뭐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 뭐 많지 않았던 때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좀 많이 얻어보자. 그래도 서로 오랜만에 얼굴 좀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이런 티타임 갖는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이런 위신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 항상 열면은 이 하나그룹 부회장께서 이제 매년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안 가셨대요. 올해는 좀 하나그룹 자체에서도 전반적으로 방산 분야 그리고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이제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신 이제 의학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하세요. 그래서 축의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 포럼이라고 해서 어떤 컨벤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옛날에 그냥 뭐 우리 뭐 어디 뭐 대학교 들어가면 야 어디 다 모여 이렇게 위에 선배가 불렀다고 해서 우르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각 주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나의 주체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자리에서 나오는 주체가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에너지가 좀 유독 유행이 된 이유가 이슈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해서 처음 이제 참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좀 시즌이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원전은 좀 위험하다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보기엔 좀 어렵다,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2022년, 23년 지나기 시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맞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 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뭐 거의 뭐 혼자서 떠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난 수급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수요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많이 설파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각이 되는 게 당연히 그러면 2차 전지라든가 신재생 부분이 더 부각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격이 됐던 거예요. 뭐냐면 유럽은 지금 넷제로를 강조를 하면서 탈탄소를 강조를 하고 그린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2차 전지도 만들지 않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로 노스볼트 파산한 이후에 유럽에 지금 배터리 제조하는 공장이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해서 수급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사실 이런 모습들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했나라고 본다라면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1년도 이때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킨 와중 속에서도 오히려 러시아의 싼 천연가스나 원유를 이제 수입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던 주체 중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EU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뭐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저가 들어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경제 발전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던 때가 바로 이때인데 아이러니하죠. 전쟁을 일으키는 전범 대상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주면서 오히려 이 자재를 샀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남중국해 연안에서의 어떤 긴장도를 계속 높이고 있고 특히 대만에 대한 어떤 신공 야욕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사전에 견제하려는 모습이 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다보스 포럼에 이 석유 기업들이 좀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석유 기업들이 작년만 해도 가봐야 야 우리 뭐 탈탄소화 얘기하는데 너가 범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히는 안 좋은 소리만 들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뭐 쉘 석유라든가 쉐보론, 엑슨모빌도 이제 참석을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유가에 대한 저유가 정책들, 그러니까 뭐 저유가 정책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냥 의도해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60달러 선 내외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단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유가의 추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았던 국가고 또 오히려 그만큼 에너지 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변동을 보였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동치는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도 다시 덩달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태양광 패널과 이제 풍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부지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에너지 기업들 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방법도 조금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전통적인 이제 화력 발전 쪽 그리고 뭐 원유, 석유 에너지들 좀 활용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포트에는 일부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가격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잖아요.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전략과 대응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60달러에서 65달러 사이 내에서 좀 안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남녀 두 분이 뭐 이렇게 뭐 소개팅을 나가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결혼하시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협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 한 23일쯤 되면은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3일인 걸로 아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날짜가 바로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 뒤가 되면은 4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주기가 됐을 때 사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노르웨이라든가 아니면 스웨덴, 핀란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유령선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라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를 싣고 위장해서 운송을 하는 선박들 이런 것들을 원천 차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음 달 상정이 돼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러 제재 패키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현재 유가 수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의가 굉장히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빠르게 돼서 뭐 올해 상반기 내에 된다. 그러면은 천연가스와 유가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각 나라의 특히 이제 산유국들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를 생산을 하는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덤핑 전략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개발주들, 뭐 우리 플랜트 사업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했던 삼성 E&A 이런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그러면 60에서 65달러 이 선에서 안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여부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로도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AI로 갈 때는 ESS로 주목을 받더니 이번에 로봇이 가니까 배터리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의 컬러감이 확실히 바뀌게 된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잠잠했다가 다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좀 먼저 좀 체크해볼까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좀 제가 되게 간단하고 러프한 표현을 좀 쓰면은 이거 그냥 배터리잖아요. 우리 리모컨 안에 들어가고 뭐 무선 마우스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들인데 네. 이거를 되게 너무 복잡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라는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가 어쩌고 얘기하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 건전지 팩 여러 개 담은 팩을 가지고 만든 게 전기차 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배터리가 사용되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드론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용 청소 로봇 이거 우리 콘센트 꽂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셨을 때면은 로봇 산업이 얘기가 나왔을 때 끈분한 2차 전지가 낙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다들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자금이 지금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좀 조정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세가 나온 겁니다. 먼저. 왜?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미 9월부터 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미국이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버렸잖아요. 사실상 축소를 굉장히 많이 해버리다 보니까 뭐 미국의 포드라든가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부진하게 나온 걸 알고 있어요.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가 팔릴 수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근데 대신 우리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하자라고 이제 조명을 해봤더니 지금 요즘에 CS2016에서 막 아틀라스가 막 덤블링도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 일론 머스크가 내년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대감들이 커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행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2차 전지 단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는 아직도 가능해요. 추세 매매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좀 마이너스 나면 어때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의 회복세를 기점을 놓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차트를 길게 늘어보셔야 돼요. 자, 우리 2차 전지 옛날에 나름대로 그래도 잘 간다, 정말 희망의 미래가 있다 이 얘기했던 2023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에코프로 막 전망치가 막 400만 원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계신데 400만 원이 뭐예요? 40만 원 깨지고 나니까 막 많은 분들이 그때 이거 추천한 사람 나와라 막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지금 삼성 SDI가 또 이제 40만 원 목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기회가 있나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추세 매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좀 조명이 받았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가장 경계하셔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 올라간다고 마냥 넉놓고 있을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내가 얼마에 이탈을 할 것인가. 익절가, 손절가를 상향시키면서 밑에 바짝 작게 따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야구로 치면은 지금 잘 가니까 주포 잘 가니까 우리 야구로 치면은 홈런 계속 다음 타자가 홈런 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번 미끄러질 때 크게 미끄러집니다. 차라리 지금 한 번 이번에 잘 갔네. 근데 내가 다음 타자야. 우리 팀 어차피 1점 먹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내가 알아서 그냥 홈런 쳐도 되겠지. 그러다가 1점 놓치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진루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번트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번트로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되 차라리 만약에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매매로 가서 이탈을 하셨다가 다시 지금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밀렸네.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61선까지 지금 뭐 후퇴가 됐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한번 얼마 정도 비중을 사볼까. 재매수를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여전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즌들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상반기는 사실 좀 포기하는 감은 있습니다. 왜? 당장 이제 전기차 부분의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전용품들까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면은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섣부른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2차 전지 계속 관심은 두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이 계속해서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좀 함께 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오름세를 시연을 해요. 그런데 삼성 SDI 대장주 중에서 강하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제일 주목받았던 건 사실 전고체 쪽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종목을 좀 골라서 주목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좀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전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사실 선두주자 역할을 그렇죠. 해왔고 맞아요. 올해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서는 이제 양산을 이제 실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전고체 얘기 나온 게 2021년도, 22년도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3년이 지난 거지만은 막상 그 당시에 그 기대감에 대비했을 때 여전히 배터리 시장이 지금 계속 캐즘 현상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몸집이 쪼그라든 거지. 오히려 지금처럼 안정성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삼성 SDI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뭐 아무리 중국의 CATL 배터리가 싸다고 해서 그거 쓰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같은 계열사 그룹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내에 탑재되는 배터리라면은 삼성 SDI가 훨씬 더 유력하겠죠.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배터리 쪽에 매출을 좀 잡을 수 있는 기회 중 하나는 바로 이 삼성 SDI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오히려 저는 이 기업을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어제 이슈가 좀 나왔던 것 중에 2차 이제 국가 주도 ESS 시장 공급 관련해서도 이 계약 입찰을 했을 때 SK온은 사실 한 16%, 15%밖에 먹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SDI라든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서로 1위, 2위를 다투고 맞아요. 있는 상황인데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저희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적은 다 석유화학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에 유가가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90까지 있던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그쵸. $6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레깅 유가 이거 일단 가져가고 그다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SK온이 사실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지금 실적을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영업 손실 폭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석화 부분이 좀 잘 나왔는가 요거를 좀 핵심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저도 작년에 SK이노베이션 아마 11월인가 10월에 한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도 11만 2천원이 이탈됐을 때는 한번 나올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 SK이노베이션이라는 한 개 종목만으로 꼭 뭔가 승부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식이든 투자자분들께서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식만 무조건 갈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항상 1, 2등이 바뀌기 시작하고 10등이 100등이 될 때도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런 투자 시장이고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SK이노베이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석화 부분이 아직까지 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배터리 3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에 전부 전념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비롯했을 때 석화 부분이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이 석유 에너지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한 면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석유화학에서 매출 구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2차 전지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 같이 좀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SK이노베이션까지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서 한 발 더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미국과 유럽의 긴장이 완화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5,000피를 달성하면서요. 코스피 지수 출범 이후에 46년 만에 대기록이라는 또 한 번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G20 주요 국가 지수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5,000선 안착해낸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1.3%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4% 오름세 보여주면서 97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500억 원대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6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반이 1,00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의 흐름이 좀 엇갈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처음으로 1,000조 원 고지를 밟기도 했었죠.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20만 원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켜내면서요. 15만 5,300원에 15만 전자에 안정적으로 안착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시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요. 5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23%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사업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두드러지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 이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삼성 SDI의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1.4%대 상승하면서 3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장 초반에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SK하이닉스가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시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75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죠. 이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와 또 원료 확보에 공을 들여온 대형주들 포스코홀딩스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쪽들도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관건 등 이 탄탄한 리튬 공급망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5%대 오름세 보여주면서요. 37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 ESS 쪽과 함께 로봇 쪽들이 강합니다. 휴림 로봇 그간 굉장히 강한 상승 탄력 받아왔는데요. 오늘도 16%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25,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무백스도 이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물류 자동화 쪽에 대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오늘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시각 4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일본 기업과 맺은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0.95%대 오늘도 강한 빨간불 켜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쪽이 어제는 약했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1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잠 초반에는 강했던 에코프로가 잠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강세 쪽에서 오늘 에코프로가 1.9%대 현시각 약세 보이면서 1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O의 S랩도 23%대 상승불 켜내면서 27,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불이 켜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1.9%대 강보합권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래 중에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시각 0.19%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3.26%대 상승불 켜내면서 6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은 잠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시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는 약했던 제약 바이오주 쪽들이 오늘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약세를 조금 만회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0.95% 상승하면서 37만 3,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삼천당 제약과 HLB 등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5,000피 돌파한 이후에 안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몰리면서 반대로 2차 전지에서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 쪽에서 끌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BOJ에서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원화와 엔화 관련해서 연동될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